프놈펜의 공기는 습하고 무겁다. 이곳에 온 지 사흘째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된다. 아니, 어쩌면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부터 이미 느꼈다. 이 도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눈빛,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침묵, 모든 것이 불편하다. 내 이름은 강민준, 37살이다. 직업은 민간 탐정이라고 해두자. 원래는 외교부 영사과 실무관이었다. 재외국민 보호 업무, 그러니까 해외에서 문제가 생긴 한국인들을 찾고 구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그만뒀다. 정확히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022년 가을, 방콕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실종됐다. 26살,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케이스였다. 가족이 대사관에 신고했고 나는 그 사건을 맡았다. 석 달을 추적한 끝에 나는 그녀를 찾았다. 파타야 외곽의 한 건물 지하,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부서져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상부에 즉각 구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사흘 후 내려온 지시는 간단했다. 사건을 종결하라, 외교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나는 거부했고 언론에 제보했다. 그 여성은 구조됐지만 나는 해임됐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 일한다.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고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록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왼손 검지에는 화상 흉터가 있다. 방콕 사건 때 생긴 것으로 그녀를 끌어내다가 불에 댄 자국이다. 나는 이 흉터를 보며 매일 기억한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늦게 도착한 순간들을. 민서의 문자는 석 달 전에 왔다. 형, 나 캄보디아 간다. 인턴십 받았어. 3개월이면 돌아올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답장했다. 조심해, 연락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처음 한 달은 가끔 연락이 왔다. 날씨가 미쳤다느니, 일이 빡세지만 배울 게 많다느니, 돈 모아서 형 빚 갚아주겠다느니.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내가 걱정 말고 잘하라고, 빚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민서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내가 키웠다. 정확히는 키웠다기보다 함께 버텼다고 해야 맞다. 나는 21살이었고 민서는 8살이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고 보험금은 장례비로 다 썼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공사장, 배달 닥치는 대로 했다. 민서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그게 전부였다. 민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외교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민서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다. 형, 축하해. 그 말을 듣고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다. 민서는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을 받아 경북대 경영학과에 갔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 거라고 믿었다.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빚에 쫓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두 번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됐고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민서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다. 세 번째 달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나는 민서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했다. 파라곤 그룹이라는 곳이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너무 친절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없는 친절함이었다. 강민서라는 직원을 바꿔달라고 하자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석 달 전에 입사했다고 말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반복되다가 전화는 끊겼다. 다시 전화했지만 이번엔 아예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나는 그날 밤 프놈펜행 티켓을 끊었다. 외교부 시절 동료에게 전화해서 캄보디아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거긴 위험하다고 말했다. 알아, 그래도 갈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연락처 하나를 줬다. 조심하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말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파라곤 그룹의 사무실 주소를 보여줬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거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냥 안 간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50를 더 내밀자 기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를 출발시켰다. 프놈펜 중심가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다. 반쯤 지어진 건물들, 녹슨 철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길은 비포장이었고 먼지가 자욱했다. 양옆으로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다. 개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택시는 한 건물 앞에 멈췄다. 5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간판도 없었고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건물 주변은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들어갔다.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 3층 모두 같았다. 아무도 없었고 텅 빈 방들만 이어졌다. 4층에 올라가자 철문이 하나 보였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귀를 문에 갖다 대자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고 키보드 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다시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강민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남자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거짓말 마시하고 말했고 제 동생이라고 강조했다. 남자는 문을 닫으려 했고 나는 발로 문을 막았다. 남자는 비키라고 말했지만 나는 비키지 않았다. 남자는 내 가슴을 밀었고 나는 뒤로 비틀거렸다. 남자는 문을 닫았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1층 로비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서가 저 안에 있다. 나는 확신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SUV 2대가 멈춰섰고 5명의 남자가 내렸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가 4층으로 향했고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4층 복도에서 그들이 멈춰섰고 한 명이 문을 두드렸다. 아까 그 남자가 나왔고 그들은 크메로어로 대화했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심각해 보였다. 대화가 끝나고 남자가 나를 봤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5명이 나를 향해 걸어왔고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한 명이 영어로 물었다. 당신 누구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나는 동생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 이름을 물었다. 강민서요. 남자는 다른 사람들을 봤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돌아가세요. 나는 거짓말 마시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한 걸음 다가오며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문을 잠그고 있냐고, 왜 사람들이 안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다. 남자는 웃으며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내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졌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경찰에 신고해봐요. 누가 믿을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갔다. 그들은 4층 문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다. 나는 외교부 동료가 준 연락처로 전화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영어였다. 나는 강민준이라고 소개하며 동료가 연락처를 줬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여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나는 주소를 말했고 여자는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며 30분 안에 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건물을 지켜봤다.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고 손은 여전히 떨렸다. 카페는 낡았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 28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앉았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피곤해 보였다. 강민준 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소피아 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IOM, 그러니까 국제이주기구 소속의 반인신매매 조사관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고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소피아 리, IOM 캄보디아 사무소 반인신매매 프로그램 담당관. 그녀는 동생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서라고 말했다. 3달 전에 여기 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소피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의 시신으로 얼굴은 부어 있었고 피부는 청백색이었다. 이 사람 아냐고 물었지만 나는 모르는 얼굴이라고 답했다. 유아라는 이름이에요. 22살, 한국인이에요. 3달 전에 캄보디아에 왔어요. 당신 동생처럼요. 나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어떻게 내 동생을 아냐고 물었다. 대사관에 신고 들어온 거 봤고 우리도 같은 사건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건, 파라곤 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피아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파라곤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IT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뭐든지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납치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고수익 일자리로 유인해서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며 탈출하면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했다. 나는 입이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서도 그런 상황이냐고 겨우 물었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럼 어디 있냐고, 왜 아무도 구하지 않냐고 물었다. 소피아는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이 매수됐고 조직이 너무 크며 정치인, 군인, 경찰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움직이자고 말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나를 그녀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프놈펜 중심가의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2개, 의자 4개,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캄보디아 전역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빨간 핀이 수십 개 꽂혀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인신매매 사건 발생 지점이라고 답했다. 빨간 핀 하나가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는 지도를 봤고 핀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많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이건 올해만이라고 답했다. 작년엔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소피아는 책상 서랍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유아가 죽기 전에 몰래 빼돌린 파일이라고 답했다. 조직 내부 자료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걸 구했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유아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고 답했다. 속옷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USB를 받아들었고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소피아가 노트북을 켰고 나는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열렸고 엑셀 시트였다. 이름, 나이, 국적, 입국 날짜, 할당 업무, 수백 개의 행이 있었고 나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다. 한국인이 많았고 중국인도 있었다. 베트남인, 태국인, 말레이시아인. 나이는 대부분 20대였고 몇몇은 10대였다. 나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고 그리고 멈췄다. 강민서, 24세, 한국. 입국일 2024년 6월 12일. 할당 업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 한국어 담당. 상태 활성. 관리자 지에르. 활성,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민서는 살아있다. 지에르가 누구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찾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유아의 메모를 보라고 말했다. 나는 USB 안에 다른 파일을 열었고 텍스트 파일이었다. 짧은 문장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2025년 6월 15일 지에르가 나를 때렸다. 이유는 할당량 미달성. 2025년 7월 3일 지에르가 신입을 데려왔다. 여자였다. 울고 있었다. 2025년 7월 20일 지에르는 원래 피해자였다고 들었다. 이제는 가해자가 됐다. 2025년 8월 1일 나는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에르가 알고 있다. 그는 모든 걸 안다. 2025년 8월 10일 오늘 밤 시도한다. 실패하면 죽는다. 성공해도 죽을지 모른다. 그게 마지막 메모였고 유아는 나흘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고 지에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상관없다고 말했고 민서를 찾을 수만 있다면 된다고 말했다. 소피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자신도 한때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봤고 소피아는 2019년이었다고 말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납치됐고 3개월 동안 감금됐다고 말했다. 어떻게 탈출했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탈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직이 무너졌고 태국 경찰이 급습했으며 자신은 구조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다. 소피아는 왼쪽 어깨를 만지며 여기 화상이 있다고 말했다. 탈출하려다 불에 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은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항상 너무 늦게 도착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소피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누구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현직 경찰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프놈펜 경찰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호텔을 나서자 프놈펜의 아침은 이미 뜨겁고 습했다. 거리는 오토바이와 툭툭으로 가득했고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소피아가 나를 보며 손짓했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탱소반 반장님이에요. 반인신매매 부서 소속이에요. 탱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어는 서툴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동생 찾는다고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강민서라고 답했다. 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파라곤 그룹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알고 있다고 답했고 탱은 경찰도 손 못 댄다고 말했다.
왜냐고 물었고 탱은 돈이 많고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탱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주소가 적혀 있었고 탱은 여기 가보라고 말했다. 여긴 어디냐고 물었고 탱은 파라곤의 본부라고 답했다. 외곽에 있고 거기가 진짜 중심이라고 말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고 왜 도와주냐고 물었다. 탱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소피아가 말했다. 그도 피해자예요.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파라곤 그룹에. 나는 탱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탱이 준 주소를 향해 출발했다. 소피아가 운전했고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달렸고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졌다. 외곽으로 갈수록 길은 어두워졌고 가로등도 없었다. 차 헤드라이트만이 길을 비췄고 양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큰 건물이 보였고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주변에 담장이 쳐져 있었고 경비원이 2명 보였다. 우리는 차를 멀리 세웠고 걸어서 접근하기로 했다. 소피아가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냈고 손전등, 로프, 그리고 작은 칼이 있었다. 우리는 담장 뒤편으로 돌아갔고 소피아가 담장을 살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장을 넘자 안은 넓은 마당이었고 건물까지는 50m쯤 됐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천천히 다가갔고 푸른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건물 뒤편에 비상구가 있었고 소피아가 자물쇠를 살폈다. 열 수 있다고 속삭였고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다. 1분쯤 지나자 자물쇠가 열렸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손전등을 켰다. 복도 양옆으로 문들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고 2번째 방도 마찬가지였다. 3번째 방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사람들이 있었고 수십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고 아니 보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한 명이 전화하고 있었고 여자였다. 한국어로 네 고객님 투자 수익률은 월 20% 보장됩니다. 최소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감정이 없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이게 공장이다. 사기의 공장. 소피아가 내 팔을 잡았고 가야 한다고 속삭였다. 우리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복도를 더 걸어갔다. 계단이 보였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더 조용했고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다. 우리는 다가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남자 2명이 앉아 있었고 한 명은 한국인처럼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현지인이었다. 한국인이 말했다. 이번 달 목표는 50억입니다. 인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20명 더 데려오세요. 현지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한국인의 얼굴을 기억했다. 40대 중반, 각진 얼굴, 차가운 눈빛. 소피아가 속삭였다. 저 사람이 박재혁이에요. 파라곤 그룹의 한국인 총괄이에요. 우리는 물러났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고 우리는 옆방으로 숨었다. 문틈으로 밖을 봤고 한 남자가 지나갔다. 젊은 남자였고 뒷모습만 보였다. 그가 복도 끝방으로 들어갔고 불이 켜졌다. 나는 그 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소피아가 내 팔을 잡았다. 위험하다고 속삭였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방문 앞에 섰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컴퓨터를 켜고 있었다. 화면이 밝아졌고 그의 얼굴이 보였다. 민서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렸다. 나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소피아가 내 손을 잡았다. 안 된다고 속삭였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다시 민서를 봤고 그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물러났고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담장을 넘어 차로 돌아왔고 차 안에서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민서를 봤다고 말했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막았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지금 들어가면 둘 다 죽는다고 답했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일 다시 가요. 준비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텅 빈 눈. 나는 일어나 창밖을 봤고 프놈펜의 밤은 여전히 습하고 무거웠다. 휴대폰을 켰고 민서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다. 형, 괜찮아. 걱정 마. 마침표 3개 SOS.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냥 지웠다. 다음날 아침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고 어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가니 소피아가 이미 와 있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고 나는 앉았다. 소피아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고 건물 도면이었다. 비상구는 여기예요. 민서 씨 방은 2층 끝이에요.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서 민서 씨를 데리고 나와요. 경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제가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나는 도면을 봤고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다고 말했고 소피아는 오늘 밤 11시에 만나자고 말했다. 그날은 길었고 나는 호텔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봤다. 저녁 7시쯤 외교부 동료에게 전화했고 동생은 찾았다고 말했다. 오늘 밤 데리고 나올 거라고 덧붙였고 동료는 조심하라고 말했다. 10시 50분 호텔을 나와 약속 장소로 갔다. 소피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다. 1시간 후 우리는 건물 근처에 도착했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고 담장을 넘었다. 건물로 다가갔고 비상구 앞에 섰다. 소피아가 자물쇠를 땄고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고 복도는 어제와 같았다. 계단을 올라갔고 2층 복도를 걸었다. 민서의 방 앞에 섰고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문을 열었다. 민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우리를 보고 돌아봤고 형이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고 감정이 없었다. 민서야, 나랑 가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안 간다고 말했다. 민서야, 제발. 형은 이해 못해. 여긴 내가 있을 곳이야. 무슨 소리야. 여긴 지옥이잖아. 아니야, 여긴 현실이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갔고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까이 오지 마. 민서야. 내 이름은 지에르야. 그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다.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5명. 소피아가 내 팔을 잡았고 가야 한다고 속삭였다. 나는 민서를 봤고 민서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다음엔 죽여. 민서가 그렇게 말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우리는 뛰었고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고 고함 소리도 들렸다. 1층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향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담장을 넘었고 차까지 뛰었다. 시동을 걸었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소피아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나는 창밖을 봤고 어둠만 보였다.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다음엔 죽여.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앉았고 손이 떨렸다. 소피아가 말했다. 미안해요. 왜냐고 물었고 소피아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서는 살아있고 그걸로 됐다고 덧붙였다.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프놈펜의 밤은 여전히 습하고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민서를 데려올 것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음날 아침 나는 소피아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전화가 왔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다. 나는 불안했고 소피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프놈펜 중심가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뭔가 달랐다. 거리에 경찰이 평소보다 많았고 검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나는 멈춰 섰고 뒤돌아 나왔다. 뭔가 잘못됐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 건물을 지켜봤고 30분쯤 지나자 경찰들이 나왔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나는 10분을 더 기다렸고 건물로 들어갔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조용했고 복도도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 섰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고 사무실은 엉망이었다. 책상은 뒤집혀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벽에 붙어있던 지도도 찢어져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소피아의 노트북은 사라졌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많지는 않았지만 선명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피를 만졌고 아직 마르지 않았다. 몇 시간 전 일이다. 책상 밑에서 소피아의 명함 한 장을 발견했고 구겨져 있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고 급하게 쓴 글씨였다. 탱, 조심해.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고 소피아가 잡혔다. 파라곤 그룹이 움직인 거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다. 거리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고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골목으로 들어갔고 빠르게 걸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뛰기 시작했다. 골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었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고 뒤를 돌아봤다. 2명의 남자가 나를 쫓고 있었다.
나는 시장 반대편 출구로 나왔고 툭툭을 잡았다. 기사에게 돈을 쥐어주며 빨리 가라고 말했다. 툭툭은 출발했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두 남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다. 기사에게 더 빨리 가라고 소리쳤고 기사는 속도를 높였다. 툭툭은 좁은 골목들을 누비며 달렸고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방을 꽉 쥐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툭툭이 큰 길로 나왔을 때 나는 기사에게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했다. 돈을 더 주고 내렸고 근처 호텔로 뛰어들어갔다. 로비를 가로질러 뒷문으로 나갔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었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고 현금으로 방을 잡았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숨기엔 충분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소피아는 잡혔고 나도 쫓기고 있다. 탱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탱도 위험할 수 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탱의 번호를 찾았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던졌고 벽에 기댔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민서는 구할 수 없고 소피아는 잡혔고 나는 쫓기고 있다. 창밖을 봤고 프놈펜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민서를 만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민서가 지혜르가 됐는지. 나는 가방을 챙겼고 칼 하나만 챙겼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택시를 잡았고 어제 그 건물 주소를 말했다. 기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돈을 보여주자 출발했다. 1시간 후 건물 근처에 도착했고 나는 멀리서 내렸다. 걸어서 접근했고 담장을 넘었다. 이번엔 정면으로 갔고 비상구가 아닌 정문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어두웠고 경비는 보이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갔고 2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민서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었고 민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형, 또 왔네. 나는 문을 닫았고 민서를 마주봤다. 민서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랑 갈 거야, 안 갈 거야. 민서는 웃었고 그 웃음은 차갑다. 형, 나 안 가. 여기가 내 자리야. 왜? 왜냐고. 형은 정말 모르겠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우리 평생 가난했잖아. 빚에 쪼들렸잖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은 나 키우느라 대학도 못 갔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서야. 형, 나 여기서 돈 벌 수 있어. 많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 그건 사기야.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게 뭐 어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아니야. 형도 알잖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나는 주먹을 쥐었고 민서는 계속 말했다. 형, 여기 남아. 나랑 같이 일하자. 무슨 소리야. 형도 할 수 있어. 한국어 잘하잖아. 보이스피싱 스크립트 읽으면 돼. 하루에 50통만 전화하면 돼. 미쳤어. 나는 안 해. 왜? 형도 돈 필요하잖아. 빚 갚아야 하잖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민서는 한 걸음 다가왔다. 형, 생각해봐. 우리 둘 다 여기서 일하면 1년 안에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한국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 살기 위해 하는 건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 그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속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고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형은 너무 착해. 그래서 평생 가난한 거야. 민서야, 그건. 형, 나는 이제 지혜르야. 강민서는 죽었어. 나는 민서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차갑다. 정말로 바뀌었다. 구할 수 없다. 나는 돌아서려 했고 민서가 말했다. 형,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오지 마. 다음엔 정말 죽여. 나는 멈춰섰고 뒤돌아봤다. 민서야, 너 정말 나를 죽일 수 있어. 민서는 서랍을 열었고 권총을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나를 봤다. 할 수 있어. 나는 그 권총을 받고 진짜였다. 민서는 진심이다. 나는 문을 열었고 복도로 나왔다. 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잘 가. 나는 계단을 내려갔고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담장을 넘었고 어둠 속으로 걸었다. 한참을 걸었고 다리가 풀렸다. 길가에 주저앉았고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민서는 끝났다. 나는 그를 구할 수 없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고 탱이 서 있었다. 강씨. 탱, 어떻게? 따라왔어요. 당신 위험해요. 소피아는 어디 있어요? 탱은 고개를 저었고 잡혔어요. 파라곤 그룹이 데려갔어요. 나는 일어섰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소피아를 미끼로 쓸 거예요. 당신을 잡으려고.
나는 주먹을 쥐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떠나세요.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안 돼요. 민서를 두고 갈 수 없어요. 민서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탱은 계속 말했다. 강씨, 여기서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일을 알리세요. 나는 탱을 받고 당신은요? 나는 여기 남아요. 딸을 찾아야 해요. 탱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강씨, 공항으로 가세요. 지금 당장. 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떠나야 한다. 하지만 민서를 두고 갈 수 없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그냥 걸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어느새 메콩강가에 도착했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강가에 앉았고 물을 봤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릴 적 민서, 형 축하해. 그때 민서는 웃고 있었다. 지금 민서는 웃지 않는다. 지혜르는 웃지 않는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민서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민서야, 형은 포기 안 해. 언젠가 다시 올게. 문자는 발송됐고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고 뒤돌아봤다. 프놈펜의 불빛이 멀리 보였고 그 속 어딘가에 민서가 있다. 지혜르가 있다. 나는 걷기 시작했고 공항 방향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민서를 데려오기 위해. 아니면 지혜르를 끝내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후였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다. 공항을 나서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다. 차갑고 건조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거리는 익숙했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우편물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나는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앉았다. 민서의 사진이 보였고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대학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민서는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민서는 어디로 갔을까? 지혜르가 되기 전에 민서는. 나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고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고 대부분 채권자들이었다. 문자도 수십 개였고 독촉 문자들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던졌고 눈을 감았다. 탱의 말이 떠올랐다. 이 일을 알리세요. 하지만 누구에게? 경찰은 믿을 수 없고 대사관은 움직이지 않는다. 언론에 제보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 소피아의 USB는 그녀가 가져갔고 지금은 파라곤 그룹 손에 있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고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에 파라곤 그룹을 검색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다. 2023년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 한국인 피해자 급증. 기사를 읽었고 내용은 소피아가 말한 것과 같았다. 하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다. 묻힌 거다. 나는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김수진, 한국일보 국제부 기자. 나는 한국일보에 전화를 걸었고 김수진 기자를 찾았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음악이 흘렀다. 5분쯤 지나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수진입니다. 나는 강민준이라고 소개했고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사건이요? 파라곤 그룹이요.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다음날 오후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내일 만나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증거도 없고 소피아도 없고 민서는 적이 됐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다음날 오후 나는 홍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시끄러웠다. 김수진은 이미 와 있었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김수진 기자님이죠. 네, 강민준 씨죠. 나는 앉았고 커피를 주문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닫았고 나를 봤다. 파라곤 그룹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나는 처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다. 민서가 캄보디아에 간 것, 연락이 끊긴 것, 내가 프놈펜으로 간 것, 소피아를 만난 것, 건물에 잠입한 것, 민서를 만난 것. 김수진은 조용히 들었고 가끔 메모를 했다. 30분쯤 지나자 나는 얘기를 마쳤다.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고 그리고 물었다. 증거가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없다고 답했다. USB가 있었지만 소피아가 가져갔고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한숨을 쉬었고 그럼 어렵겠네요. 기사를 쓸 수 없나요? 쓸 순 있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증언일 뿐이에요. 나는 주먹을 쥐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문서든 뭐라도 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명함을 건넸고 증거를 확보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고 카페를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다시 가야 한다. 캄보디아로.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켰다. 캄보디아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파라곤 그룹의 위치,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 박재혁에 대한 정보도 검색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수배된 인물, 2010년 캄보디아로 도피, 그 이후 행적은 불분명했다. 나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장비를 구해야 한다. 카메라, 녹음기, 야간 투시경, 그리고 무기도 필요하다. 캄보디아에서 구할 수 있을까? 나는 외교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캄보디아에서 무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동료는 잠시 침묵했고 민준아, 위험한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 너 알아. 나는 한숨을 쉬었고 도와줄 수 있어. 동료는 또 침묵했고 그리고 말했다. 연락처 하나 줄게. 프놈펜에 있는 사람이야. 조심해, 정말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맙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노트북을 봤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 한다. 실패하면 죽는다. 성공해도 죽을지 모른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다. 이번엔 짐이 많았고 큰 배낭 하나와 캐리어 하나, 카메라, 녹음기, 야간 투시경, 그리고 현금.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눈을 감았고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엔 반드시 데려온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프놈펜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공항을 나서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동료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프놈펜 외곽의 작은 집이었다. 문을 두드렸고 한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강민준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들어와. 제 안은 좁았고 무기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냥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권총 하나, 탄약, 그리고 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벽에서 권총 하나를 꺼냈다. 글록 19, 9mm, 탄창 2개. 나는 권총을 받아들었고 무게를 확인했다. 얼마요? $1000. 나는 현금을 꺼내 건넸고 남자는 세지도 않고 받았다. 조심해, 여기선 총 쏘면 경찰 안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집을 나왔다. 권총을 배낭에 넣었고 택시를 잡았다. 중심가의 작은 호텔로 향했고 체크인을 했다. 방에 들어가 나는 배낭을 풀었다. 카메라, 녹음기, 야간 투시경, 권총 모두 확인했고 작동도 확인했다. 이제 준비됐다. 오늘 밤 다시 그 건물로 간다. 이번엔 증거를 확보하고 나온다. 그리고 소피아도 찾는다. 저녁 8시 나는 호텔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 후 건물 근처에 도착했고 멀리서 내렸다. 걸어서 접근했고 담장을 넘었다. 이번엔 야간 투시경을 썼고 주변이 선명하게 보였다. 경비원 2명이 정문에 서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뒤편으로 돌아갔고 비상구로 향했다. 자물쇠를 땄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고 복도는 어두웠다. 손전등 대신 야간 투시경으로 봤고 복도가 녹색으로 보였다. 1층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고 3번째 방에 사람들이 있었다. 문을 살짝 열었고 카메라를 꺼냈다.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했다. 1장쯤 찍었고 영상도 촬영했다. 한 여자가 전화하고 있었고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녹음기를 켰고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5분쯤 녹음했고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방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고 박재혁의 방이다. 문틈으로 들여다봤고 박재혁이 앉아 있었다. 혼자였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고 사진을 찍었다. 1장쯤 찍었고 박재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재혁은 문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시 서류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 안도했다. 민서의 방으로 향했고 문 앞에 섰다. 문을 살짝 열었고 민서가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고 민서를 찍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민서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민서는 일어났다. 형. 나는 문을 닫고 뛰었고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멈춰. 나는 멈추지 않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비상구로 향했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와 담장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여러 명이었다. 담장을 넘었고 차가 있는 곳으로 뛰었다. 택시는 이미 떠났고 나는 걸어야 했다.
뒤를 돌아봤고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논밭 사이로 뛰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쯤 걸었고 큰 길에 도착했다. 지나가는 차를 세웠고 프놈펜 중심가로 가달라고 말했다. 차는 출발했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배낭을 풀었다. 카메라를 확인했고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녹음기도 확인했고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김수진에게 보내야 한다. 노트북을 켰고 사진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김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는 침대에 누웠다. 이제 끝난 건가? 아니다. 소피아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민서를.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눈을 감았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김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기사 쓸 수 있어요. 며칠 안에 게재할게요. 나는 안도했고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제 소피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탱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받았다. 강씨, 어디 있어요? 프놈펜이요. 소피아를 찾아야 해요. 탱은 한숨을 쉬었고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탱은 잠시 침묵했고 그리고 말했다. 맞나요? 어제 그 카페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말했다. 카페로 향했고 탱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소피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탱은 고개를 끄덕였고 알아요. 어디요? 외곽에 있는 다른 건물이요. 파라곤 그룹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탱은 고개를 저었고 너무 위험해요. 경비가 삼엄해요. 상관없어요. 강씨. 제발요. 탱은 한숨을 쉬었고 알겠어요. 하지만 제 책임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탱과 나는 그 건물로 향했다. 탱이 운전했고 1시간쯤 걸렸다. 건물은 더 컸고 5층짜리였다. 주변에 경비원이 여러 명 보였고 무장하고 있었다. 탱이 말했다. 여기에요. 소피아는 지하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죠? 정문으로는 불가능해요. 뒷문이 있는데 경비가 약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자고 말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뒷문이 보였고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다. 탱이 다가갔고 크메르어로 뭔가 말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탱이 속삭였다. 제 친구예요. 돈 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로 향했고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방들이 양옆으로 있었고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탱이 한 방 앞에 섰고 여기에요. 자물쇠를 땄고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고 손전등을 켰다. 소피아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달려갔고 소피아를 흔들었다. 소피아, 깨어나. 소피아는 눈을 떴고 나를 봤다. 민준 씨. 나는 안도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어났다.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고 계단을 올라갔다. 뒷문으로 나왔고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탔고 탱이 시동을 걸었다. 차는 출발했고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소피아가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요. 같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요. 나는 여기 남아요. 왜요? 민서 때문이에요.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창밖을 봤다. 프놈펜의 밤은 여전히 습하고 무겁다. 다음날 아침 나는 소피아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답했다. 김수진 기자가 기사를 쓸 거예요. 며칠 안에 게재된다고 했어요. 그럼요. 그럼 파라곤 그룹이 무너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은 될 거예요.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고 창밖을 봤다. 민서는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소피아는 나를 봤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커피만 마셨다. 그날 오후 김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사가 내일 아침 일면에 실려요. 큰 반응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고 전화를 끊었다. 소피아에게 말했고 내일 기사가 나와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럼 우리 떠나야 해요. 파라곤 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고 하지만 아직 갈 수 없어요. 왜요? 민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해요.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고 위험해요. 알아요. 그럼요. 해야 해요. 소피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고 알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혼자 가지 마세요. 나도 같이 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다쳤어요. 상관없어요. 소피아, 제발. 민준 씨, 나도 끝을 봐야 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건물로 향했다. 이번엔 탱도 함께였다. 탱이 운전했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1시간 후 건물 근처에 도착했고 차를 멀리 세웠다. 탱이 말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뭔가 있으면 전화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피아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담장을 넘었고 건물로 다가갔다. 이번엔 정문으로 갔고 경비원 2명이 서 있었다. 소피아가 속삭였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권총을 꺼냈고 경비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나를 봤고 손을 들라고 외쳤다. 나는 권총을 겨눴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손을 들었고 나는 그들을 묶었다. 소피아가 그들의 무기를 챙겼고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계단을 올라갔고 2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민서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었고 민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웃었다. 형, 정말 끈질기네. 민서야. 뭐하러 왔어? 나랑 가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형, 나 안 간다고 했잖아. 나는 권총을 꺼냈고 민서를 겨눴다. 민서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형, 나 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손이 떨렸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 걸음 다가왔다. 형, 쏴봐. 민서야, 제발. 형은 날 쏠 수 없어. 나는 알고 있었고 민서도 알고 있었다. 민서는 내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고 바닥에 던졌다. 형, 이제 그만해. 돌아가. 나는 주먹을 쥐었고 민서를 때렸다. 민서는 비틀거렸고 입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형, 이제야 형답네. 나는 다시 때렸고 민서는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위에 올라탔고 계속 때렸다.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가 나왔다. 왜 이렇게 됐어? 민서는 피를 흘리며 웃었고 형, 세상이 원래 이래. 나는 주먹을 멈췄고 민서를 내려다봤다. 그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뒤에서 소피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가야 해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나는 일어났고 민서를 봤다. 민서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웃고 있었다. 형, 다음 생에는 형 같은 사람으로 태어날게. 나는 돌아섰고 소피아와 함께 방을 나왔다. 복도에 사람들이 나타났고 우리를 봤다. 소피아가 총을 쏘았고 사람들은 엎드렸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고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담장을 넘었고 차로 뛰었다. 탱이 시동을 걸었고 차는 출발했다. 뒤를 돌아봤고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리 있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나는 창밖을 봤다. 손에는 여전히 민서의 피가 묻어 있었다. 소피아가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기사가 났다. 한국일보 일면에 큰 제목으로 실렸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공장, 한국인 수백 명 감금. 기사는 내가 제공한 사진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기사를 쏟아냈고 SNS에서는 난리가 났다.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파라곤 그룹은 여전히 존재하고 박재혁은 여전히 자유롭다. 그리고 민서는 여전히 지혜르다. 소피아가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탱이 배웅을 나왔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탱이 말했다. 강씨, 고마워요. 이 일을 알려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고 제가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탱은 웃었고 제 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 나고 나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뻤고 꼭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탱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헤어졌다. 비행기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소피아는 옆에 앉았고 눈을 감았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프놈펜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민서는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다. 소피아는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민준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다. 소피아는 내 어깨를 두드렸고 언젠가 민서도 돌아올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피아는 떠났다. 혼자 남은 나는 공항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건조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었다.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고 우편물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민서의 사진을 봤다. 대학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민서는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고 눈을 감았다. 민서야, 형은 포기 안 해. 언젠가 너를 데려올게. 꼭. 한 달이 지났다. 기사의 여파는 컸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외교부 장관이 출석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파라곤 그룹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몇몇 건물이 급습당했고 피해자들이 구조됐다. 하지만 박재혁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민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고 민서의 이름을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어느 날 탱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씨, 제 딸을 찾았어요. 나는 기뻤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강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민서 씨 봤어요. 나는 숨이 멎었고 어디서요? 국경 근처에서요.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고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얼굴을 봤어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고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살아있다. 그리고 도망치고 있다. 나는 노트북을 켰고 태국행 비행기를 검색했다. 가장 빠른 편은 내일 아침이었다. 나는 티켓을 끊었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민서를 찾을 때까지. 다음날 아침 나는 공항에 있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기다렸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나는 일어섰다. 비행기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이번엔 반드시 데려온다. 민서를. 방콕에 도착한 건 오후였다. 공항을 나서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익숙한 냄새였다. 7년 전 내가 한 여성을 구했던 곳,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잃었던 곳. 택시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탱이 알려준 위치였다. 몇 시간을 달렸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고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주인에게 민서의 사진을 보여줬고 이 사람 봤냐고 물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제 봤다고 말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었지만 주인은 모른다고 답했다.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몇 명이 민서를 봤다고 했고 북쪽으로 갔다고 말했다. 나는 북쪽으로 향했고 걸어서 갔다. 1시간쯤 걸었고 작은 사원이 보였다. 사원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뒷모습이 익숙했다. 민서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고 민서 옆에 앉았다. 민서는 나를 봤고 놀라지 않았다. 형, 또 찾아왔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너 찾으러 왔어. 민서는 웃었고 형은 정말 끈질겨. 나는 웃지 않았고 민서를 봤다. 그의 얼굴은 여위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민서야, 이제 그만하자. 집으로 가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형, 나 집 없어. 있어, 우리 집. 민서는 한숨을 쉬었고 형, 나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있어. 나랑 같이. 민서는 나를 봤고 눈물이 고였다. 형, 나 사람 죽였어. 나는 숨이 멎었고 민서는 계속 말했다. 탈출하려던 사람 죽였어. 내 손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서는 울기 시작했다. 형, 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민서를 안았고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 민서는 내 품에서 울었고 나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해가 완전히 졌다. 민서가 말했다. 형, 나 경찰에 자수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어. 같이 가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어났다.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고 경찰서를 찾았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경찰이 나왔고 민서도 함께 나왔다. 민서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나를 봤다. 형,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다릴게. 민서는 경찰차에 올랐고 차는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이제 시작이다. 민서를 변호할 변호사를 구해야 하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괜찮다. 민서는 살아있고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나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을 봤고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방콕 구치소는 낡고 습했다. 면회실은 좁았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민서를 면회했다. 민서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더 여위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 그 차가움은 사라졌고 대신 두려움이 있었다. 형, 재판은 언제야? 다음 달이야. 변호사는 구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 나 감옥 가겠지.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민서는 웃었고 그 웃음은 쓸쓸했다. 형은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민서를 봤다. 넌 내 동생이니까. 민서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고 교도관이 민서를 데려갔다. 나는 면회실을 나왔고 밖으로 나왔다. 방콕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왔고 노트북을 켰다. 한국의 뉴스를 확인했다. 파라곤 그룹 사건은 여전히 이슈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조직원 50명을 체포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박재혁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어디론가 도망쳤고 흔적을 감췄다. 나는 김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민서를 찾았다고, 그리고 지금 방콕에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곧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네요.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취재 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고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김수진은 고맙다고 답했고 방콕으로 올 거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김수진이 방콕에 도착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고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 민서 씨 면회 가능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구치소로 갔다. 민서는 김수진을 봤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김수진은 녹음기를 꺼냈고 괜찮으면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민서는 나를 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 이야기를 해. 민서는 김수진을 봤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얘기,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 건물로 끌려간 것, 여권을 빼앗긴 것, 매일 사기 전화를 강요받은 것, 탈출하려다 맞은 것, 그리고 결국 순응한 것. 김수진은 조용히 들었고 가끔 메모를 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서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탈출하려던 중국인이었어요. 조직에서 시켰고 저는 했어요.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김수진은 녹음기를 껐고 민서를 봤다. 고백해 주셔서 고마워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면회가 끝나고 우리는 구치소를 나왔다. 김수진이 말했다. 민준 씨, 민서 씨 기사 쓸게요. 하지만 솔직하게 쓸 거예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해주세요. 진실이 중요해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다. 한국일보의 장문의 기사로 실렸다. 제목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였다. 민서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고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민서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에서 다시 청문회가 열렸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나는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고 전략을 짰다. 변호사는 유능했지만 솔직했다. 강 씨,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살인죄는 무거워요. 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요. 강요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이기도 하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탁드려요.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도 많았고 카메라도 여러 대 있었다. 민서가 입장했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았고 민서를 봤다. 민서도 나를 봤고 희미하게 웃었다. 재판이 시작됐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살인죄, 사기방조죄, 불법 체류. 변호사가 반박했고 강요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증인들이 나왔고 파라곤 그룹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실상을 증언했고 법정은 숨죽였다. 민서도 증인석에 섰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재판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해가 질 무렵 끝났다. 판사는 판결을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서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고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일주일은 길었다. 나는 매일 민서를 면회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다. 민서도 말이 없었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판결일이 왔다. 법정은 또 사람들로 가득했고 긴장감이 흘렀다. 판사가 입장했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서는 강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은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피고인 역시 인신매매의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고 나는 숨을 내쉬었다. 7년. 길지만 그래도 끝이 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다. 나는 방청석에서 일어났고 민서를 봤다. 민서도 나를 봤고 입 모양으로 말했다. 고마워, 형.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다릴게. 민서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갔고 법정은 비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고 텅 빈 법정을 봤다. 7년. 민서가 31살이 되면 나온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법정을 나와 나는 김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기사를 쓰고 있었고 나를 봤다. 어떠세요? 나는 괜찮다고 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 쓸게요. 판결에 대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탁드려요. 김수진은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다. 방콕의 거리를 걸었고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걸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어느새 강가에 도착했고 차오프라야 강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강가에 앉았고 물을 봤다. 7년 전 이곳에서 한 여성을 구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다. 이제 7년 후 민서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에 내렸고 익숙한 공기를 마셨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고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집이 밝아졌다. 민서의 사진을 받고 액자를 닦았다. 민서는 웃고 있었고 나도 웃었다. 7년 후 이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을 놓을 것이다. 민서가 출소한 날의 사진을. 나는 책상에 앉았고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을 확인했고 김수진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기사 보내드려요. 확인해주세요. 나는 첨부 파일을 열었고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7년의 기다림이었다. 민서의 판결과 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다. 어떤 사랑은 기다림으로 증명된다. 나는 이메일을 닫았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커피를 내렸다.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7년 동안 할 일들. 먼저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 탐정 일을 계속할 것이다.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고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모을 것이다. 민서가 나올 때를 위해. 둘째, 민서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빠짐없이 민서가 외롭지 않도록. 나는 메모를 했고 계획을 정리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서야, 형이야. 오늘 한국에 돌아왔어. 집을 청소했고 내 사진을 닦았어. 7년 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형은 기다릴게. 힘내, 민서야.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방콕 교도소 주소를 적었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하늘을 봤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앞으로. 7년이 흘렀다. 정확히는 6년 8개월. 민서의 출소일이 왔다. 나는 방콕으로 날아갔고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 아침 9시 문이 열렸다. 민서가 나왔다. 더 이상 수감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민서는 나를 받고 달려왔다. 형. 나는 민서를 안았고 꽉 껴안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지만 상관없었다. 민서는 울었고 나도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민서가 말했다. 형, 집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집 가자.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방콕이 점점 작아졌다. 민서는 창밖을 봤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고 꽉 쥐었다. 이제 끝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민서는 한국 땅을 밟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췄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서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민서를 일으켰고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택시를 타고 새로 구한 집으로 향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문을 열었고 민서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봤고 부엌도 봤고 방도 봤다. 그리고 돌아와 나를 안았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민서의 등을 두드렸고 이제 우리 집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파에 앉았다. 나도 옆에 앉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서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나는 민서가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했다. 방문을 열면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했다. 악몽을 꾼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나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 같아. 눈을 감으면 그 방이 보여. 컴퓨터 화면이 보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고 천천히 나아질 거라고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민서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사는 친절했고 민서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상담이 끝나고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말했다. 민서는 약을 처방받았고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말했다. 형, 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당연하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민서는 창밖을 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서는 매일 약을 먹었고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았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서가 부엌으로 나왔다. 형, 나 일하고 싶어. 나는 놀랐고 민서를 봤다. 아직 이른 거 아니야. 좀 더 쉬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형, 나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잠시 생각했고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뭐 하면 돼? 서류 정리, 전화 받기, 간단한 조사. 천천히 배우면 돼. 민서는 웃었고 고마워, 형. 다음 주부터 민서는 나와 함께 사무실로 출근했다. 처음엔 서류 정리만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다. 민서는 꼼꼼했고 일을 잘했다. 직원도 민서를 좋아했고 잘 어울렸다. 2달이 지났다. 민서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악몽도 거의 사라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상담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서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형, 고마워. 뭐가? 나 포기 안 해줘서. 나는 웃었고 당연한 거지. 민서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고 형, 나 이제 뭐 해야 할까? 뭐 하고 싶은데. 민서는 잠시 생각했고 나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 인신매매 피해자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하고 싶어. 나는 민서를 봤고 그럼 소피아한테 연락해보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좋아. 다음 날 나는 소피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민서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소피아는 곧 답장을 보냈고 화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화상통화를 했다. 소피아는 미국에 있었고 여전히 IOM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덕분에요. 소피아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민서 씨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나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소피아는 웃었고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는 NGO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거기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고맙다고 말했고 소피아는 연락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민서는 그 NGO를 방문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였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는 50대 여성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울었다. 민서 씨, 여기서 함께 일해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일을 했지만 점점 더 깊이 관여했다.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하고 심리치료를 도왔다. 민서는 그 일에서 의미를 찾았고 점점 더 열정적이 됐다. 3달이 지났다. 민서는 이제 NGO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적었지만 민서는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민서가 집에 와서 말했다. 형, 오늘 한 피해자 만났어.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야.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많이 도와줬어. 민서는 웃었고 응, 내가 겪은 일 얘기해줬어. 그 사람 울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위로가 됐대. 나는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고 잘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 나 이 일 계속하고 싶어. 나는 웃었고 그래 해. 넌 잘할 거야. 6개월이 지났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예전에 밝은 민서도 아니고 지혜르도 아니었다. 새로운 민서였다.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 어느 날 탱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씨, 박지혁 잡혔어요. 나는 놀랐고 정말이요. 네, 라오스에서요. 국제공조 수사로 체포됐어요.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나는 기뻤고 드디어네요. 민서에게 말했고 민서도 기뻤다. 형, 드디어 끝났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끝났어.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민서를 봤고 무슨 뜻이야. 민서는 웃었고 박재혁 한 명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아직도 수많은 조직이 있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어.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해. 나는 민서를 봤고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박재혁의 재판은 3달 후 시작됐다. 나와 민서는 방청석에 앉았고 재판을 지켜봤다. 박재혁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인신매매, 감금, 폭행, 살인, 교사, 사기, 죄목이 수십 개였다. 증인들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증언했다.
민서도 증인석에 섰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박재혁은 민서를 봤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재판은 한 달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징역 30년.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고 피해자들은 울었다. 박재혁은 끌려나갔고 나는 민서를 봤다. 민서는 울고 있었고 나도 울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법정을 나와 우리는 김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기사를 쓰고 있었고 우리를 봤다. 민준 씨, 민서 씨 인터뷰 가능할까요? 나는 민서를 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고 김수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가 대답했다.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피해자들을 돕고 조직과 싸울 거예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 씨는요? 나는 웃었고 나도 같이요. 민서 혼자 둘 수 없죠. 김수진은 웃었고 좋은 형제네요.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으며 민서가 말했다. 형, 나 대학 다시 다니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좋지. 뭐 공부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요. 피해자들을 제대로 돕고 싶어요. 나는 웃었고 잘 어울려. 민서는 웃었고 형 덕분이야. 아니야, 내 덕분이지.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형이 포기 안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서를 안았다. 1년이 지났다. 민서는 대학에 복학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NGO에서 일했다. 바쁘지만 행복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탐정 일을 했고 가끔 민서와 함께 일했다. 어느 날 소피아가 한국에 왔다. IOM 아시아 지부로 발령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고 저녁을 먹었다. 소피아는 민서를 보며 말했다. 민서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민서는 웃었고 덕분이에요. 소피아 씨도요.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에요. 당신이 강했던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서는 졸업 후 그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책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민서와 소피아와 저녁을 먹었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더 강해졌다. 나는 자랑스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일기를 덮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밝을 것이다. 민서의 방문을 열었고 민서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다가 민서가 돌아봤다. 형, 뭐야? 아니, 그냥. 민서는 웃었고 형, 고마워. 매일 고맙다고 하네.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매일 고마워. 나는 웃었고 나도 고마워.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형이 왜? 내가 돌아와줘서. 민서는 웃었고 형이 데려온 거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내가 돌아오기로 선택한 거야. 민서는 잠시 생각했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선택했지. 나는 문을 닫았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모든 게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다. 민서가 대학을 졸업한 건 2년 후였다. 졸업식 날 나는 객석에 앉아 민서를 봤다. 학사모를 쓴 민서는 웃고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있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나도 울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민서는 학사모를 쓰고 웃었고 나는 옆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 우리 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해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소피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피아는 IOM 한국 지부장이 됐고 더 바빠 보였다. 민서 씨 축하해요. 이제 우리 팀에 합류하는 거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잘 부탁드려요. 소피아는 웃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민서는 다음 주부터 IOM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였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고 민서는 매일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서는 첫 번째 케이스를 맡았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고 캄보디아에서 2년간 감금됐었다. 민서는 그녀와 매일 상담했고 법률 지원을 연결했다. 어느 날 민서가 집에 와서 말했다. 형, 오늘 그 여성이 웃었어. 처음으로. 나는 웃었고 잘했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 이 일 정말 보람 있어. 나는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소피아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민준 씨,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급한 일이에요. 나는 곧장 IOM 사무실로 향했다. 소피아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민서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돌렸고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있었다. 라오스에서 새로운 온라인 사기 조직 적발. 한국인 피해자 30명 구조. 나는 기사를 읽었고 내용은 익숙했다. 파라군 그룹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이게 뭔가요? 소피아가 말했다. 박재혁의 조직원들이 다시 모인 것 같아요. 박재혁은 감옥에 있지만 조직은 살아있어요. 민서가 말했다. 형, 우리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민서를 봤고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IOM에서 조사팀을 파견할 거예요. 민서 씨가 통역과 피해자 상담을 맡고요. 민준 씨도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조사 지원으로요. 나는 잠시 생각했고 알겠어요. 언제 출발하죠? 모레요.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익숙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현지 경찰을 만났다. 경찰서장은 협조적이었지만 조심스러워 보였다. 조직이 아직 활동 중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다음 날 우리는 피해자들이 구조된 건물로 갔다. 비엔티안 외곽의 3층짜리 건물이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파라군 그룹의 건물과 똑같았다. 책상, 컴퓨터, 헤드셋 모든 게 똑같았다. 민서는 멈춰섰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야,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 여기 똑같아.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고 나가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괜찮아. 계속하자. 우리는 건물을 조사했고 증거를 수집했다. 서류, 컴퓨터, 휴대폰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기록했다. 오후에는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임시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민서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피해자들은 울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물론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민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고 말이 없었다. 민서야,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형, 나 오늘 그 건물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 만들었구나. 나는 민서 옆에 앉았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도 가해자였어. 나는 민서를 안았고 등을 두드렸다. 민서야, 넌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 이제 속죄하고 있잖아. 민서는 울었고 나도 울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라오스에서 조사를 계속했다. 조직의 규모는 컸고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도 있었다. 우리는 모든 피해자와 면담했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 경찰서장이 우리를 불렀다. 조직의 리더를 체포했다고 했다. 누구냐고 물었고 경찰서장은 사진을 보여줬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파라군 그룹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박재혁의 오른팔이었던 남자. 이름은 최진수, 40대 초반. 경찰서장이 말했다. 신문하고 싶으면 참관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를 봤다.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신문실로 갔다. 최진수는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경찰이 질문을 시작했고 최진수는 대답했다. 모든 걸 박재혁이 시켰다고 말했다. 자신은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서가 일어났고 신문실로 들어갔다. 경찰이 놀랐지만 소피아가 허락했다. 민서는 최진수 앞에 섰고 나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최진수는 민서를 봤고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 민서는 웃었고 나 강민서야. 지혜르. 최진수의 눈이 커졌고 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나야. 내가 만든 괴물. 최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가 계속 말했다. 너 때문에 나 사람 죽였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하지만 나 이제 괜찮아. 너는 어때?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돌아섰고 신문실을 나왔다. 나는 민서를 안았고 잘했어. 민서는 울었고 형, 나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끝났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봤다. 형, 나 이제 뭐 해야 할까? 나는 웃었고 하던 일 계속하면 되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계속하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더 평화로웠다. 민서가 말했다. 형, 나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 나는 웃었고 응, 우리 집이야. 다음 날 김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라오스 사건 기사 쓸 거예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우리는 김수진을 만났고 인터뷰를 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라오스에서의 경험도 이야기했다.
김수진은 조용히 들었고 메모를 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수진이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고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형이 포기 안 해줘서. 김수진은 웃었고 그것도 강함이에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다. 제목은 파라곤의 유령, 그리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었다. 민서와 내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고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기부도 이어졌다. IOM은 더 많은 지원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었다. 석 달 후 최진수의 재판이 있었다. 우리는 방청석에 앉았고 재판을 지켜봤다. 최진수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오며 민서가 말했다. 형,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끝이야. 하지만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나는 민서를 받고 웃었다. 그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책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수첩을 꺼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첩. 나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고 적기 시작했다. 구한 사람들. 첫 번째 이름은 강민서였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이름을 적었다. 한 명, 한 명. 수첩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까지 나는 계속할 것이다. 민서와 함께. 민서가 IOM에서 일한 지 3년이 됐다. 그동안 민서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나는 여전히 탐정 일을 했지만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는 팀이 됐고 서로를 보완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우리를 불렀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다. 소피아가 소개했다. 이분은 외교부 김철수 과장님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자리에 앉았다. 김철수 과장이 말했다. 두 분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미얀마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24살 여성인데 석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이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파라군 같은 조직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민서가 물었다. 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김철수 과장은 잠시 망설였고 그리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증거도 부족해요. 하지만 두 분은 경험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나는 민서를 봤고 민서도 나를 봤다. 민서가 말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형.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해요. 비자, 현지 연락처, 비상 연락망. 김철수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양곤에 도착했다. 미얀마의 수도는 혼잡했고 더웠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며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는 프놈펜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다. 더 가난해 보였고 더 절망적이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외교부가 준 자료를 확인했다. 실종자 이름은 박지은, 24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했고 미얀마로 왔다.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마지막 연락은 석 달 전이었다. 나는 박지은의 사진을 봤고 젊고 밝아 보이는 여성이었다. 민서가 말했다. 형, 나랑 비슷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더 찾아야 해. 다음 날 우리는 박지은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주소로 갔다. 양곤 외곽의 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건물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주변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민서는 점점 초조해졌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는 날 민서가 말했다. 형,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무슨 방법? 현지 브로커를 만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고 위험해.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잠시 생각했고 알겠어. 하지만 조심하자. 우리는 현지 브로커를 수소문했고 한 명을 찾았다. 이름은 아웅,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우리는 허름한 찻집에서 만났다. 아웅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한국 여자 찾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지은이라는 이름이야. 아웅은 잠시 생각했고 그리고 말했다. 안다. 어디 있어. 말하려면 돈이 필요해. 나는 지갑을 꺼냈고 500달러를 건넸다. 아웅은 돈을 세었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만달레이에 있어. 큰 조직이 운영하는 곳이야. 들어가기 어려워. 어떻게 들어가. 아웅은 웃었고 당신들도 일하러 가는 척하면 돼. 나는 민서를 받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아웅은 연락처를 줬고 이 번호로 전화해. 일자리 찾는다고 말해. 그럼 데리러 올 거야. 우리는 아웅과 헤어졌고 호텔로 돌아왔다. 민서가 말했다. 형, 정말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위험해.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나는 민서를 받고 너 괜찮겠어. 다시 그런 곳에 가는 거잖아. 민서는 잠시 망설였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번엔 형이랑 같이니까.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고 꽉 쥐었다. 다음날 나는 아웅이 준 번호로 전화했다. 일자리를 찾는다고 말했고 상대방은 주소를 알려줬다.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다. 우리는 외교부에 연락했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철수 과장은 걱정했지만 허락했다. 하지만 GPS 추적기를 가져가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다. 양곤 시내의 한 건물 앞이었다. 정확히 10시에 검은색 밴이 도착했고 남자 2명이 내렸다. 일하러 가는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밴에 올라타라고 했고 우리는 올라탔다. 밴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모두 젊었다.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표정은 어두웠다. 밴은 출발했고 양곤을 벗어났다. 몇 시간을 달렸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내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나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밤이 됐을 때 밴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큰 건물이었고 4층짜리였다. 주변은 어두웠고 인기척이 없었다. 남자들이 우리를 내리게 했고 건물 안으로 끌고 갔다. 1층 로비는 어두웠고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2층으로 데려갔고 큰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고 익숙한 광경이었다. 한 남자가 앞에 섰고 미얀마어로 뭔가 말했다. 통역이 영어로 번역했다. 여기서 일하게 될 거다. 매일 할당량이 있고 채우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탈출하려 하면 죽는다. 이해했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여권을 내놓으라고 했고 우리는 여권을 건넸다. 남자는 여권을 가져갔고 우리는 각자 책상에 배정됐다. 나는 민서 옆에 앉았고 민서는 떨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다. 첫날 밤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스크립트를 읽었다. 투자 사기였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나는 전화를 걸었지만 일부러 실패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감독관이 다가왔고 왜 할당량을 못 채우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이라 어렵다고 말했고 감독관은 화를 냈다. 내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밤 11시 일이 끝났고 우리는 3층 기숙사로 올라갔다. 좁은 방에 10명이 함께 잤고 침대도 없었다.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다. 민서는 내 옆에 누웠고 속삭였다. 형, 박지은 찾았어. 나는 놀랐고 어디서? 화장실에서 얼굴 봤어.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일 접촉해보자. 다음날 민서는 화장실에서 박지은을 다시 만났다. 박지은은 놀랐지만 민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우리 당신 구하러 왔어요. 박지은은 울기 시작했고 민서가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요. 들키면 안 돼요.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았다.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민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고지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GPS 추적기를 확인했다. 신우는 제대로 나가고 있었고 외교부는 우리 위치를 알고 있었다. 나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틀 후에 움직이자. 그때쯤이면 외교부에서 준비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지은에게 전했다. 이틀이 지났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경비원 한 명이 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고 비상구를 찾았다. 비상구는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열 수 있었다. 나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고 민서와 박지은을 깨웠다. 지금 가자.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고 1층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깨어났고 우리를 봤다. 그는 고함을 질렀고 다른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뛰어. 우리는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고 고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어둠 속을 뛰었고 방향을 알 수 없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앞으로. 10분쯤 뛰었을 때 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췄고 차가 멈췄다. 김철수 과장이 내렸고 빨리 타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박지은은 울고 있었고 민서가 안아줬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나는 창밖을 봤고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양곤으로 돌아왔고 대사관으로 향했다. 박지은은 의료 검진을 받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박지은의 가족이 미얀마로 날아왔다. 공항에서 상봉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울었다. 민서도 울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해냈어, 형.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응, 해냈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서가 말했다. 형, 우리 이 일 계속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민서를 봤고 그래. 민서는 웃었고 형 고마워. 항상 나랑 함께 해줘서.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고 당연하지. 우리는 형제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한 명씩 한 명씩 모두를 구할 때까지.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냈다. 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 박지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직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었다. 채워야 할 이름들로. 나는 수첩을 덮었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누군가의 별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민서가 방에서 나왔고 내 옆에 앉았다. 형, 뭐해? 그냥 생각 중. 뭐?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민서는 웃었고 많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많아.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민서는 내 어깨에 기댔고 응, 함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를 믿었다. 그리고 함께 갈 것이다. 끝까지.